주문 시간이 곧 마감됩니다. 신속하게 배달을 완료해 주십시오. 헬멧 속에서 울리는 차가운 기계음이 김소연의 지친 신경을 찔렀다. 그녀는 낡은 오토바이를 몰아 비에 젖은 강남의 화려한 밤거리 속으로 위태롭게 파고들었다. 오늘 밤 그녀는 고급 호텔의 VVIP 연회에 음식을 배달하는 케이터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시급이 셌지만 그만큼 굴욕도 따라오는 일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 코스 요리를 들고 연회장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살인자의 딸 김소연 아니니? 목소리의 주인은 대학 시절부터 그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한성그룹의 상속녀 최유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서연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내 아비가 만든 음식 먹고 사람이 죽었다던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굳은 일이나 하고 다녀. 내 아비가 저지른 죄값 평생. 이렇게 접시나 닦아도 모자랄 텐데. 유라의 친구들이 기득거리며 웃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아버지를 모욕당하는 고통이 더 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음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텅 빈 눈으로 그들을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아바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녀는 빗속을 달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10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 국빈 셰프라 불렸던 그녀의 아버지 김원일은 자신이 만든 요리를 먹은 한 기업 총수가 사망하는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세상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는 지금 차가운 감옥 안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의 후미진 골목길로 들어섰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살려주시오. 남자의 희미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꽂혔다. 그냥 지나쳐야 했다. 위험한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제기랄 이놈 아주 맷집이 좋구만. 그냥 여기서 끝장내버려. 한 괴한이 칼을 빼드는 순간 세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헬멧을 벗어던졌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괴한들은 갑자기 나타난 연약해 보이는 여자를 보고 비웃었다. 뭐야, 이 계집애는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곧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바뀌었다. 세연의 움직임은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빠르고 간결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호신술도 함께 배웠다. 그녀는 괴한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고 다른 놈의 급소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춤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기술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건장한 남자 여럿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서여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남자를 부축했다. 그는 옆구리에 깊은 자상을 입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용감한 여자를 흐릿한 시야 속에 각인하려는 듯 응시했다. 그는 흠뻑 젖은 최고급 수트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백금 머니클립을 꺼내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걸로 병원에.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의 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세연의 손에 들린 머니클립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거액의 수표와 현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남자를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빚도 합의금도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살인자의 딸이 아니니까. 그녀는 남자의 무거운 몸을 자신의 어깨에 이고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로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새로운 운명의 서곡처럼 밤의 장막을 가르며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지훈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세상은 텅 비어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낯선 약냄새,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그리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울 달동네의 소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깨끗하게 지워진 칠판처럼 공허했다.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강인했던 눈빛뿐이었다. 깨이 깨어났어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김서연이 그의 움직임에 놀라 눈을 떴다. 그녀는 지난밤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뒷골목에 한 야매 의사에게 데려가 상처를 꿰맸다. 병원에 가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신원 조회가 시작되면 그를 쫓던 괴한들에게 다시 발각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긴 어디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훈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집이에요. 그리고 전 당신을 구해준 사람이고요. 서연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름은 기억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귀찮은 짐덩어리가 하나 늘었다. 좋아요. 그럼 당신 이름 이제부터 건우예요. 강건하고 씩씩하게 살라는 뜻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기억을 잃은 남자 건우지훈은 서연의 작은 옥탑방에서 그녀의 고단한 삶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그리고 밤에는 음식 배달. 그녀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세상은 가난과 빚, 그리고 세상의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잡초처럼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웠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이런 강인한 여자의 짐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 그의 본능이 깨어난 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다. 그날 오후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 2명이 그녀의 옥탑방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다. 김소연네 애비 빚 오늘까지 갚기로 한 날인데 돈 준비됐나? 그들은 집안에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를 걷어차며 서연을 위협했다. 돈이 없으면 네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한 놈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여자에게서 손때 방 안쪽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건우였다. 기억을 잃고 어수룩해 보였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살기등등하게 빛나고 있었다. 뭐야, 이 자식은 내년이 숨겨둔 놈이냐? 사채업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건우의 몸은 마치 싸우는 법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했다. 불과 몇 초 만에 건장한 사채업자 2명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번에는 팔다리 하나로 끝나지 않을 테니. 그의 경고에 사채업자들은 겁에 질려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뭐지? 집안의 난장판을 치우던 중 건우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발견했다. 복잡하고 정교한 디자인의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시계. 파텍 필립이었다. 그는 시계의 가치를 몰랐지만 이것이 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직감했다. 이거 팔아서 빚 갚는 데 써요. 그가 시계를 풀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나는 당신에게 짐만 될 뿐이니. 서연은 잠시 흔들렸다. 저 시계 하나면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녀는 그의 손목에 시계를 다시 채워주었다. 이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유일한 단서예요. 당신의 과거를 찾을 수 있는 열쇠라고요. 함부로 팔 수 없어요. 서야. 그녀의 고결함에 건우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이 텅 빈 세상에서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과거를 찾아주려는 유일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지러운 옥탑방에 마주 앉아 서연이 끓여준 라면을 함께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했다. 그들은 폭력과 가난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유일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짐덩어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는 기억을 잃은 기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텅 빈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다. 개운우야, 너 정말 같이 갈 거야. 거긴 그냥 간단한 출장 요리, 아르바이트일 뿐인데. 당신 혼자 가게 둘 수는 없어요. 위험하니까. 기억을 잃은 남자, 건우 강지훈은 의 눈빛은 단호했다. 김서연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최근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거액의 일당을 준다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자선 파티 출장 요리사 자리에 지원했다. 그리고 건우는 그녀를 보호하겠다며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자청해 그녀를 따라 나섰다.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은 서연이 사는 옥탑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최고급 샴페인, 그리고 대한민국 상류층들의 거짓된 웃음소리. 서연은 주방 한쪽에서 묵묵히 자신의 요리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악연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파티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인 최유라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유라는 자신의 친구들을 이끌고 일부러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가 막 완성한 요리를 맛보는 척했다. 어머, 이게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유라가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리며 접시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내게도 이것보단 잘 먹겠다. 살인자의 딸이라 요리에도 독이라도 탄 거 아니야. 그녀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손님, 저희 주방장님의 요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건우였다. 웨이터 복장을 한 그는 쟁반을 든 채 침착한 목소리로 유라의 앞을 막아섰다. 뭐야, 넌 감히 일개 웨이터 주제에 누구한테 말대꾸야. 유라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이 요리는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훌륭한 요리입니다. 함부로 모욕하지 마시죠. 건우의 당당한 태도에 유라는 이성을 잃고 그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야, 정전인가?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귀한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파티의 손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건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최 회장이 보낸 암살자들이었다. 개온우 씨와께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암살자들이 건우를 덮치려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깨진 필름 조각처럼 잊고 있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 강지훈, 성진그룹의 회장이라는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얼굴,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어수룩하고 순박했던 건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기업의 제왕 강지훈이 깨어났다. 카우악,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암살자의 팔을 꺾고 다른 놈의 턱을 무릎으로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기억을 잃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정교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성진그룹의 경호팀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지훈의 충실한 비서 김 비서가 서 있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회장님. 그 한마디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최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다. 저 남자가, 저 보잘것없는 웨이터가 성진그룹의 회장 강지훈이라고 지훈은 자신의 경호팀에게 짧게 명령했다. 모두 처리해.
암살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지우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천천히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핏기 없이 굳어있는 최유라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라 상무, 당신의 아버님께 전해주시오. 사냥은 이제 끝났다고. 그는 이어서 파티를 주최한 호텔의 총지배인을 불렀다. 그리고 이 호텔, 오늘부로 우리 성진그룹이 인수합니다. 파티는 끝났으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10분 내로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선언은 왕의 명령과도 같았다.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 서연은 그 중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알던 건우가 맞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순박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고독하고도 강력한 권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구해준 기억을 잃은 기사는 이제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냉혹한 왕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대하고 낯선 세계 앞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세상으로 돌아온 후 김서연의 삶은 동화처럼 변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허름한 옥탑방에 살게 두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강변의 고급스러운 빌라를 그녀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짐이었던 아버지의 빚과 합의금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해결해 주었다. 이건 당신이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일부일 뿐이요. 그는 서연이 부담을 느낄까봐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자신을 향한 깊은 애정을, 기억을 되찾은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건우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왕 성진그룹의 총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의 앞에만 서면 여전히 기억을 잃었던 시절에 그 순박하고 다정한 건우로 돌아왔다. 그들의 행복은 위태로울 만큼 눈부셨다. 그는 그녀의 오랜 꿈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섭외했고 최상급 주방 설비를 들여왔다. 서연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프렌치 레스토랑 원일 이 오너 셰프가 되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그녀와 함께 남산타워에 오르고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나누어 먹었다. 재벌 총수인 그는 그녀 앞에서 유치한 인형 뽑기 기계에 몇 번이고 돈을 넣으며 아이처럼 웃었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잊고 있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10년간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둘러싼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공식적인 귀환은 그의 적들을 다시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의 목숨을 노렸던 한성그룹의 최 회장과 그 배후 세력. 그들은 강지훈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를 다시 한번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성진그룹의 물류 창고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며칠 뒤에는 해외로 향하던 성진그룹의 화물선이 해적에게 피랍될 뻔한 아찔한 사건도 있었다. 그것들은 명백한 경고였다. 지우는 이 모든 사실을 서연에게 철저히 숨겼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전쟁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비밀은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긴급 회의를 핑계로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는 날이 잦아졌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도 종종 어두운 얼굴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은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고 생각했다. 재벌 총수로서의 삶으로 돌아간 그에게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가 서서히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그녀는 그의 진짜 세상을 알지 못했기에 오해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무세운 일 있어요, 지훈 씨. 요즘 힘들어 보여요. 아니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신경 쓰지 마시오. 그의 배려는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음의 벽을 치고 있었다. 마침내 적들의 칼날은 지훈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향으로 향했다. 바로 그의 유일한 약점 김서연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가 내민 봉투 하나를 받아 들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레스토랑 원일의 주방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은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다. 사진의 구도는 마치 저격수의 스코프를 통해 들여다본 것처럼 그녀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성진그룹과 이 여자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쿵!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돌변했다. 그의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적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그들은 그의 영린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유일한 것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김 비서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초회 회장에게 전해 내일 정오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두 사람의 위태롭고 찬란했던 행복은 이제 끝났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지키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과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찢어버릴 생각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초회 회장에게 전해 내일 정오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강지훈의 선전포고와 함께 서울의 재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성진그룹과 한성그룹 두 거대 기업은 각자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서로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의 공방전 핵심 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전쟁, 그리고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까지. 지훈은 이 위험한 전쟁의 중심에서 서연을 지키려 했다. 그는 그녀를 스위스의 안전가옥으로 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싸우는 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에요. 나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싸우는 동지입니다.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 지훈은 그녀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을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었다. 그들의 방역은 거셌다. 서연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천재적인 요리사로서의 감각을 이용해 한성그룹이 투자하는 외식 사업에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고, 지훈은 성진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한성그룹의 돈줄을 말려버렸다. 최 회장의 제국은 서서히 균열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궁지에 몰린 초회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지훈에게 휴전을 위한 비밀 협상을 제안했다. 장소는 한강 위에 떠있는 한적한 개인 요트였다. 함정일 거요. 지훈이 말했다. 알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전을 피할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내야만 해요. 두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 결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성진그룹의 최정예 경호팀과 함께 약속 장소인 여의도의 한 개인 선착장으로 향했다. 그날 밤 한강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약속 장소인 요트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이 경호원들과 함께 요트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최 회장이 아닌 수십 명의 무장한 암살자들이었다. 선상에서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지훈과 그의 경호팀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지훈과 서연은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비상용으로 준비되어 있던 작은 모터보트에 몸을 싣고 필사적으로 탈출했다. 암살자들의 보트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한강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펼쳐졌다.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왔고 보트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지우는 보트의 엔진실에서 붉은 빛을 깜빡이는 시한폭탄을 발견했다. 남은 시간은 불과 2분. 적들의 보트는 그들의 퇴로를 모두 막고 있었다. 탈출구는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우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보트에 단 하나뿐인 구명조끼를 서연의 몸에 입혔다. 지훈 씨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죠. 서연이 울부짖으며 그를 말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눈에는 죽음을 앞둔 자의 평온함과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끝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굉음과 총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의 목소리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세어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사랑한다. 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춘 뒤 그녀를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밀어버렸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세연의 몸이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서 보트가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광!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불기둥. 쇠붙이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의 기억을 잃었던 기사, 그녀의 제국을 되찾아준 왕. 그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불길 속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안 돼, 안 돼. 그녀의 처절한 절규가 불타는 한강 위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경찰 보트의 사이렌 소리도 그녀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불타는 보트의 잔해와 그와 함께 사라져버린 자신의 심장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완벽한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다. 3년 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한강의 비극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김서연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와 그리움은 결코 아물지 않았다. 강지훈의 죽음 이후 그녀는 한동안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다. 복수는 공허했고 승리는 무의미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아버지와 그리고 강지훈이 남긴 마지막 꿈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남겨준 돈과 자신이 그에게서 돌려받았던 파텍 필립 시계를 팔아 서울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다. 레스토랑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딴 원일이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지훈을 향한 사랑을 요리라는 행위를 통해 승화시키는 그녀만의 성소이자 치유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오직 요리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음식에는 기교를 넘어선 깊은 진심과 상처 입은 영혼만이 낼 수 있는 깊은 맛이 담겨 있었다. 원희르는 예약 없이는 갈 수 없는 미식가들 사이에 숨겨진 보석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작은 레스토랑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려야만 했다. 10년 전 아버지를 독살범으로 만든 그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무대가 필요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를 가리는 단 하나의 무대. 바로 로열 셰프 경연대회였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아마추어 요리사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가 3년간의 의둔을 깨고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서는 첫걸음이었다. 예선전. 수백 명의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작은 식당의 무명 요리사인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경연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첫 번째 라운드의 주제는 추억이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화려하고 복잡한 요리를 선보일 때 그녀는 아주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내놓았다. 아버지가 어릴 적 그녀에게 끓여주셨던 바로 그 맛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소박한 요리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국물 한 숟가락을 맛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다. 이 맛에은
한 늙은 명인 심사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단순한 찌개가 아니야.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움의 맛이 담겨 있어. 그녀는 압도적인 점수로 첫 라운드를 통과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가 이어질수록 그녀는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요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랑과 슬픔을 그릇 안에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새 대회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마침내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마지막 예선전, 주제는 운명이었다. 그 주제를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건우, 강지훈. 그녀는 그를 위해 그와의 짧았던 행복의 순간을 기억하며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었다.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 그녀의 옥탑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두 그릇을 비웠던 바로 그 짜장면이었다. 그녀가 면을 뽑고 춘장을 볶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바치는 마지막 연서와도 같았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짜장면 앞에서 다시 한번 말을 잃었다. 그들은 그 소박한 음식 안에서 한 여자의 지독하게도 애틋한 사랑과 운명에 대한 깊은 고뇌를 맛보았다. 결과는 만장일치 합격이었다. 김서연, 무명의 아마추어 요리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들이 겨루는 로열 셰프의 본선 무대에 당당히 입성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텅 빈 객석의 한 곳을 응시했다. 마치 그곳에 그가 앉아 자신을 보며 웃어주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보고 있나요, 지훈 씨? 당신이 믿어주었던 나의 꿈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해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이 간절한 바람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녀의 운명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열 셰프의 본선 무대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전국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매일 밤 한 명씩의 탈락자가 결정되었다. 김서연은 매 경연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요리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의 깊이와 그녀, 자신의 처절한 삶이 녹아든 독창성으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어느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의 날이 밝았다. 결승전의 무대는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요리대 앞에 섰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특별 심사위원을 소개했다. 그리고 오늘 결승전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3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아시아 최고의 미식가이자 글로벌 식품 산업의 거물 투자자 미스터 K를 소개합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의 심사위원석으로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되는 순간 쨍그랑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요리용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온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죽었어야 할 남자. 그녀가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3년 전과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갑고 더 냉정하며 더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무심하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유령인가 아니면 그와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 그녀의 혼란에 사회자의 목소리가 종지부를 찍었다. 미스터 케이즈에게서는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지만 약혼 여이신 한성그룹의 최유라 상무님의 지극정성인 간호 덕분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는 객석에 앉아있는 최유라를 비췄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의 지훈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여자와 약혼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결승전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첫사랑. 그 잔인한 주제에 서연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남자를 이제는 적으로서 심사위원으로 마주하고 요리를 해야만 했다. 그날 그녀가 어떤 정신으로 요리를 했는지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배신감과 그리움과 그리고 절망을 접시 위에 쏟아냈다. 마침내 심사 시간.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요리 앞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경이로운 맛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지훈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포크로 그녀가 밤새워 만든 요리를 한번 툭 건드려 볼 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입에 넣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심사평을 내렸다. 감상에 젖어 기본을 잊은 요리군요. 그의 목소리는 서연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얼려버릴 듯이 차갑고 무정했다. 주제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 요리사로서의 냉철함을 잃었습니다.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요리입니다. 실망스럽군요. 객석에 앉아있던 최유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결과는 다른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점수 덕분에 서연의 신승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 로열 셰프의 왕관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다. 방송이 끝나고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은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왕관을 얻었지만 자신의 세상을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자는 살아 돌아왔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큰 희망은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절망이 되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로열 셰프의 왕관은 김서연에게 명예와 함께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동시에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잔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강지훈 역시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결승전에서 맛보았던 그녀의 짜장면. 그 지극히 평범했던 음식의 맛이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혀끝과 기억 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최고급 호텔 주방장에게 똑같은 맛을 재현하라고 명령했지만 주방장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맛은 기술로 흉내낼 수 있는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담긴 맛이었다. 그는 밤마다 알 수 없는 기억의 파편들로 고통받았다. 비에 젖은 어두운 골목 낡고 허름한 옥탑방, 그리고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한 여자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듯 생생했지만 안개처럼 희미했다. 최유라는 이 모든 상황이 불안했다. 서연이 우승한 이후 지훈은 눈에 띄게 변했다. 그는 자신에게 전보다 더 차가워졌고 무언가에 깊이 고뇌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로열 셰프 우승자, 김서연 심사위원 매수 의혹, 살인자 셰프의 딸, 과연 자격 있나?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소음도 이제 서연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더 크고 중요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청와대 국빈만찬의 총괄 셰프 자리였다. 그것은 로열 셰프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요리사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 서연은 이 무대에서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를 통해 강지훈의 닫혀버린 기억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국빈만찬이 열리는 날 밤 청와대의 영빈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인 그 자리. 강지훈 역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경제 리더로서 최유라와 함께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만찬 코스는 서연이 준비한 완벽한 예술과도 같았다. 전차의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그녀의 모든 음식은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이로운 맛의 향연이었다. 손님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마침내 만찬의 마지막을 장식할 메인 요리가 나왔다. 최고급 은식기에 담겨 나온 것은 화려한 랍스터나 스테이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한 짜장면 한 그릇이었다. 장내가 술렁이었다. 국빈 만찬의 메인 요리로 짜장면이라니 파격 그 자체였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서연의 이전 요리들에서 이미 깊은 감명을 받은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앞에 놓인 짜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지독한 대접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면을 입안으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짜장 소스의 깊고 진한 맛이 그의 혀끝에 닿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렸다. 잊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의 뇌리를 덮치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골목길에서의 사투, 그녀의 작고 따뜻했던 옥탑방, 빚쟁이들의 행패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녀의 모습, 자신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불타는 한강 위의 보트, 자신을 향해 절규하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를 향해 외쳤던 자신의 목소리. 세어연아 사랑한다. 쨍그랑. 그의 손에서 포크와 나이프가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만찬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미친 듯이 만찬장 안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방 입구 쪽에 서서 숨죽인 채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김서연.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애틋함과 그리고 간절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제 기억나나요? 두 사람의 시선이 3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뛰어넘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차가운 미식가 미스터 K의 가면은 벗겨졌다. 그의 눈은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알아본 남자, 강지훈의 눈으로 슬픔과 경악과 그리고 지독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청와대 국빈 만찬장은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퇴장으로 인해 술렁였다. 버려진 약혼녀가 된 최유라는 굴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만찬장을 빠져나와 김세연을 찾아 헤맸다. 그는 마침내 영빈관 뒤뜰의 한적한 정원에서 홀로 밤하늘을 보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3년의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그의 영혼을 떠나지 않았던 그 얼굴을 눈에 새기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어연아. 그의 목소리가 3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널 알아보지 못했어. 그의 처절한 사죄에 서연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두 사람은 3년 만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길고 길었던 그리움과 오해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성진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3년간의 엇갈린 시간들을 함께 맞추어 나갔다. 지우는 자신이 어떻게 구조되었고 최 씨 부녀에 의해 어떻게 기억을 조작당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서연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해 요리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확인되었지만 아직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싸워야만 했다. 바로 10년 전 김원일 셰프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는 것이었다. 초의 회장이 모든 것을 계획했겠지.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지훈이 말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10년 전 그날 밤 저희 아버지의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중에 분명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강지훈의 조사팀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10년 전 김원일 셰프의 레스토랑
원일에서 일했던 모든 직원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당시 홀 서빙을 담당했던 웨이터 한 명이 사건 직후 거액의 돈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 조사팀이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10년 전의 진실을 담은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것은 최 회장의 계획이 맞았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 사업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김원일 셰프를 제거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몄다. 그는 피해자가 특정 약초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웨이터를 매수하여 피해자의 음식에 몰래 그 약초 가루를 섞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자백 속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초의 회장님이 모든 계획을 짜셨지만 마지막에 약초 가루를 제게 전달하고 손님 방에 있는 향로에 약초를 피우라고 직접 지시한 사람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최유라 아가씨였습니다. 최유라. 그녀의 악행은 단순히 질투심에 눈이 먼 애정 행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아버지의 범죄에 동참해온 타고난 악마였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녹화된 증언 10년 전의 동월의 내역.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지우는 언론을 이용해 최 씨 분열을 단숨에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그를 막았다. 아니요, 지훈 씨. 그녀의 눈이 결연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단순한 파멸이 아니에요. 이건 명예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는 요리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억울하게 명예를 잃었어요. 그렇다면 그 명예를 되찾는 곳도 바로 그곳이어야만 해요. 그녀가 말하는 곳, 바로 내년에 열릴 로열 셰프의 챔피언 특별전이었다. 현 챔피언인 그녀와 역대 챔피언들이 함께 실력을 겨루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꿈의 무대. 그녀는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의 요리로 그리고 진실의 힘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최 씨 분열을 심판할 생각이었다. 마지막 결전의 장소와 시간은 정해졌다. 이제 그들은 가장 화려한 만찬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이 비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정의의 만찬이 될 터였다. 1년 후 로열 셰프르휴 챔피언 특별전.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그 꿈의 무대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다. 현 챔피언인 김서연과 역대 챔피언들이 펼치는 세기의 대결. 그리고 그들의 요리를 심사할 심사위원석에는 기억을 되찾고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성진그룹의 강지훈 회장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서연과 지훈이 계획한 마지막 무대였다. 최 회장과 최유라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모두 사라졌다고 믿고 VIP 게스트로서 오만한 얼굴로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침내 결승전의 마지막 라운드. 주제는 진실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요리대 앞에 섰다. 그녀가 마지막 요리로 선택한 것은 10년 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바로 그 요리, 궁중 봉황찜이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던 바로 그 요리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요리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시 태어났다. 마침내 완벽하게 재현된 궁중 봉황찜이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다. MC가 심사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서연이 그의 손을 막고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요. 이 요리를 심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10년 묵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방송국의 모든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10년 전 웨이터의 자백 영상이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날의 모든 진실을 전국에 생방송으로 알리고 있었다. 네, 초의 회장님이 시켰습니다. 김원일 셰프를 제거하기 위해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의 음식에 약초를 타라고, 그리고 그 약초를 제게 직접 전달하며 향로에 피우라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최유라 아가씨였습니다. 영상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VIP석에 앉아있던 최 회장과 최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도망치려던 순간 행사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10년간 숨겨져 왔던 그들의 범죄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침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살인자, 악마 같은 것들, 성난 관객들의 외침과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최 씨 부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무대 위 MC가 떨리는 목소리로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다. 무대의 문이 열리고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한 늙은 요리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김원일 셰프, 서연의 아버지였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부둥켜 안았다. 10년 만의 재회. 억울하게 빼앗겼던 아버지의 명예가 딸의 손에 의해 마침내 회복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부녀가 눈물의 재회를 하는 동안 강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MC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는 객석을 향해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서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고백하고 제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김서연 씨, 당신은 닫혀있던 내 기억을 되찾아 주었고 텅 비어있던 내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어.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남자가 될 기회를 주시겠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장내에서는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카메라는 무대 위에서 함께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비췄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아버지, 그의 명예를 되찾은 딸, 그리고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연인. 길고 길었던 복수의 겨울은 끝났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만이 펼쳐져 있을 터였다.